여러분 반갑습니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진행하는 고현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자, 오늘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동안 얘기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구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혹시나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셨을까봐 네. 매우 중요합니다. 구독자가 조금 느는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 마음에 안 드시죠? 평가입니다. 예. 이 정도면 네. 오늘 약간 좀 태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네. 네. 좀 더 가열차게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영상을 보시고 뭐 저희 밀떡 영상은 그렇게 긴 영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영상 보시고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면 이게 좋아요를 많이 눌러야죠. 그 알고리즘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단에 먼저 노출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참여해주시는 것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 이제는 뭐 이제 그냥 비행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네. 전투기 중에서도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F-35A 이 그다음에 F-35 SU-57. F-35A와 네. SU-57. 57. 제가 보기엔 SU-57이 이깁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네, 숫자 그렇습니까? 싸움에서. 이게 뭐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VS 놀이인데 그렇죠. 네, 이것 대 이것. 자, 어찌됐건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일 전통이가 사자와 호랑이는 누가 이기느냐. 그 마징가 제트하고 저기 태권브이하고 누가 이기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붙이는 건데 그러면 F-35A와 SU-57. 자, 하나하나 얘기해 보죠. F-35A가 뭡니까, 일단? F-35A는 미국의 스텔스기인데 미국 스텔스기의 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랩터. F-22 랩터를 보조하면서 그거보다는 하이로믹스로 가르는 그런 전략에서 로우급에 해당되는 그런 전투기로 또 원래의 시작은 미 해병대의 해리어가 이제는 노후됐고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해서 차기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그러면 매번 뭐 해군 함재기 따로 뭐 해병 기체 따로 그리고 공군기 따로 공군 전투기 따로 이렇게 가지 말고 통합해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 스텔스. 보통 그럴 때 이제 다목적이라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동맹국에다가 제공할 수 있는 고가지만은 고성능의 그런 스텔스기. 그렇지만은 F-22 랩터보다는 훨씬 저가여야 되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을 둔 그런 전투기로 개발이 됐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역할을 다양하게 수행을 해야 하는. 그렇습니다. 뭐 어느 환경에서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스텔스 중에서도 이제 차세대, 뭐 5세대 스텔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스텔스의 대표적인 게 이제 5세대라고 명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 5세대 기체 중에 현존 운영을 하고 있는 기체는 딱 두 기종. 그렇죠. F-22 랩터와 F-35A 요 두 기종이죠. F-22 랩터 같은 경우는 미국이 어느 나라한테도 판매하지 않는 자국산 전투기고 F-35A는 판매를 전제로. 그래서 좀 웃긴 얘기인데 처음에는 저가를 얘기했어요. 싼 가격에. 왜냐하면 이제 3군 통합 전투기에다가 여러 기능을 넣고 수량이 많으면 싸게 되겠지 했는데 이게 또 조별 과제 악몽이 빠져든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고가로 이제 올라가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국가의 상징이 된 거죠. 이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그러니까 F-35 자체 여러 가지 문제. 너무 지나치게 처음부터 고가다. 성능이 제한돼 있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이 아무 나라한테나 이걸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주는 약간 일종의 보증 카드 같은 거. 옛날 F-16 미국이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F-16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게 F-35고 말씀 주신 대로 초반에 좀 상당히 초기 흔들렸죠. 양산할 때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단가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많이 내려갔죠. 그쵸. 그래서 1억 달러 이하고 당연히 8,900달러 선에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 많이 내려갔네요. 많이 한 100억 깎아줬어요. 8,900만 달러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유지 보수가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 그런 기체고 6세대로 발전을 이 F-35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F-35A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 그러면 이 F-35A와 우리가 이제 붙이려고 하는 게 러시아 SU-57 이렇게 읽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의 그 제식명은 SU-57 펠런인데 이 기체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갑자기 나왔다 또는 F-12 랩터의 대항마로 나왔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지만 굉장히 오래전에
개발이 됐던 그렇죠. 한 세대 전쯤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러시아에 문제가 있었죠. 러시아 경제가 완전히 그냥 사그러들었고 뭐 군대 자체가 축소가 됐으니까 이 프로젝트는 뭐 중단이 되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동안에 기간이 길었고 그리고 말이 스텔스지 사실은 스텔스기를 운용하는 기종이 현재도 2기종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실제 전장에서 운용할 수 있는 스텔스기는 개발돼서 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꾸역꾸역 만들어낸 것이 SU-57이고 그 SU-57은 카운터 스텔스를 그렇죠. 표방하는 그런 스텔스기예요. 그러니까 스텔스를 기를 잡는 스텔스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가 동체의 옆에도 에이사 레이더가 L밴드로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옆도 보고 뒤도 보고 앞도 본다 이런 거죠. 그 탑건 2 매버릭에서 마지막에 나왔던 그 전투기 있잖아요. 갑자기 이상하게 기동을 해버려서 우리 탐 형님을 놀래켰던 그 전투기가 어느 기종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영화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 봐도 SU-57이었죠. 그 탐형 옆에 탔던 그 친구가 F 욕을 했었죠. 네, 그렇죠. 뭐 저런 막 이렇게 그랬는데. 그렇게 고기동을 실제로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고 있고 지금 현 최상의 그 코브라 기동을 하고 있는 기종이 SU-57입니다. 그 측면에 있어서는 러시아 기체들이 좀 많이 앞서가죠. 이제 90년대에 그 에어쇼 봤을 때 지금도 그 전투기가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러니까 서는 거죠. 거의 물론 수백 킬로 정도의 속도지만 지상에서 봤을 때는 거의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약간 마술 보는 느낌? 지금이야 정보가 굉장히 많았지만 그때는 동구권 특히 러시아제 전투기가 환상의 전투기였거든요. 말만 들었지. 그런데 그걸 실제로 기동하는 걸 보고 늘 말씀드려 제가 먹던 김밥을 떨어뜨렸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거를 아날로그 체계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 게 대단한 거죠. 엄청난 거네. 어떻게 보면 SU-57 말고 F-35A의 대항마는 따로 있었죠. 이제 체크메이트가 딱 그 형상이었는데 체크메이트는 뭐 그냥 실기체가 나올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뭐 SU-57이 F-35와 이제 대항마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방금 우리 저희가 볼 수 있는 모니터에다가 나가리라고 써줬어요.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좋은 용어였어요. 한 번씩은 꼭 나옵니다. 나가리. 뭐 전문 용어 나오죠. 체크메이트는 나가리다. 그럼요. 근데 이제 F-35하고 SU-57이 대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F-22 랩터는 미국만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과 러시아가 만약 공중전을 벌인다? 이거 좀 상당한 그건 세계 전쟁이죠. 그러니까 동맹국에 있는 F-35하고 그리고 SU-57이 대결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해서 요번에 한번 VS로 붙여본 거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만약에 뭐가 뜨면 SU-57이 뜰 텐데 그렇죠. 미국에서 랩터를 띄우지는 못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러시아와 뭔가 갈등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뭐 적어도 대치할 수 있는 거기서는 이제 F-35A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가상 구도로 하면 가장 현실성이 높은 게 일본이랑 러시아죠. 거기도 영토 분쟁이 있으니까. 그렇죠. F-35A를 만약에 일본이 띄우면 뭐 당연히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 열도 북쪽에서 러시아가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역시 정 작가님이 이제 소설 쪽에 이제 뭐 그런 아이디어가 많으시는데 그거로 아마 또 쓱 하나 감수합니까? 나쁘지 않죠. 제가 이제 감수해드리고 그렇죠. 감수해야죠. 그리고 뭐 사파는 그럼 제가 그렇죠. 그 SU-57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운터 스텔스를 표방한다고 했지만 사실 F-35도 SU-57이 나오니까 카운터 스텔스기로 F-35를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의 어떤 대결 구도가 좀 점점 이제 되는 거죠. 어찌됐건 스텔스는 스텔스로 만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죠. 재밌네요. 이게 뭐든 이게 뭐하고 붙여보면 재밌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이기느냐? 이게 파일럿의 역량도 이제는 많이 파일럿의 역량 자체는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우리가 그걸 논의하기 전에 이제 기체의 어떤
그 성능. 자기들이 유리한 그런 특성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는데 초원에서 싸우면 사자가 유리하다. 그런 거죠. 그렇죠. 숲에서 싸우면 호랑이가 유리하다. 아주 적절하시네요. 제가 사파리에 가서 봤는데 물이 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안 싸우더라고요. 사실은. 안 싸워요. 먹이 따로 주는데 못하러 싸우겠어요. 사파리에서 싸우면 그것도 골치 아픕니다. 그렇죠. 사육사들 난리나요. 그 SU-57도 상당히 항정 장비가 충실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스펙대로라면 대단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기능 다 있고 통합 전자전체계가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합 전자전체계의 끝판왕은 뭐니 해도 수번의 실패를 겪고 현재 만들어낸 최강이라고 하려는 F-35에 뭐 통합되어 있는 통합 전자전 체계가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탐지를 더 빨리 할 수 있다면 F-35A가 그것도 SU-57보다 그렇죠. 그것도 전자전 싸움에서는 탐지를 먼저 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전자적인 어떤 신호가 오잖아요. 그럼 탐지가 또 될 거 아니에요, 이쪽은.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기의 전자 신호는 감추고 남의 전자 신호를 그것도 아주 미세하게 흩뿌려 놓는 것들을 그거를 잡아가지고 잡는 그것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게 F-35가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35는 상대방 전투기보다 발각되지 않고 먼저 찾아낼 확률이 높다라고 보면 선제 공격도 F-35A가 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의 성능이 결국은 초반 BVR이라고 부르는 가시거리의 교전에서의 승패를 장악할 맞습니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BVR 교전에서 제가 보기에는 F-35 쪽이 우세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1대1로 많이 붙는다고 봤을 때 그렇죠. 1대1로 붙는다고 봤을 때 어찌됐건 내가 안 들킨 상태에서 내가 먼저 때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자와 호랑이로 봤을 때 초원에서는 사자가 유리하듯이 BVR 교전에서는 지금 F-35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먼저 탐지하고 쏠 게 암람이겠죠? 당연히 암람이죠. 암람의 최신형인데 사실 지금은 암람보다는 그 차세대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 사거리는 뭐 300km, 400km까지 얘기를 합니다. 조건을 바꿔서 SU-57이 더 유리할 수 있는 환경은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얘기해드리고 있는데 SU-57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WVR이라고 하죠. 근접전에 유리하겠습니다. 뭐 도그파이팅까지는 아니지만 도그파이팅까지는 아니도 맞닥뜨렸다. 그렇죠. 어느 정도 거리에서 맞닥뜨렸을 때 훨씬 유리할 수가 있지 않을까. 왜냐 F-35는 딱 봐도 좀 저처럼 좀 뚱뚱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선의 반경이랄까 지속 회전력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어요. 물론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만 데이터가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점이 있는 게 F-35예요. 그렇다면은 SU-57이 거기에서는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이건 또 이 재밌네요. 그러니까 기체 탑건에서 보셨듯이 기체 성능 자체는 SU-57이 뛰어날 수 있다. 왜냐면 엔진도 어차피 2개고 그다음에 고기동을 러시아가 예전부터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독파이팅까지는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비싼 전투기로 막 이렇게 눈앞에서 스쳐 지나갈 거면 상관들이 야 빨리 와 라고 하겠죠. 근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장거리 공격 BVR이 끝나고 가시거리 내 교전이면 레이더 탐지를 방해하고 이런 건 이제 의미가 없어져. 거리가 가까워지면 그런 게 다 벗겨질 테니까. 제가 탑건 이야기하셔서 그런데 탑건 매버릭이 영화가 참 잘 됐다고 하는 게 밀리터리 측면에서 고증이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한 것 같아요. 영화적으로 시나리오를 만들려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최고 주력인 미 해군의 최고 주력인 F-35C를 쓰는 게 아니라 슈퍼원에서 썼거든요. 당연히 그 시나리오상 그렇게 써야 돼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봤을 때 슈퍼원의 대신에 만약에 F-35C였으면 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대결 구도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영화상에서는 주간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더그파이팅으로 갔단 말이에요. 꼬리 물고. 그랬을 때는 영화적으로는 F-35C가 결국은 이기겠지만은 현실에서는 영화니까. SU-57이 이기지 만약 않을까. F-35가 나왔다면 그 영화의 흥행은 한 반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F-35 대신 F-18 슈퍼원이 나왔으니까 그나마 이제 사람 납득을 했겠죠. 그런 또 재미난 생각도 해보네요. 반까지 떨어졌을까요, 근데? 네? 일단 탐형부터 싫어했겠죠. 이게 그 복싱을 예로 들면 이게 그렇잖아요. 아웃복싱 하는 사람이 있고 툭 치고 돌고 툭 치고 돌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F-35A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무하마드 알리에 가깝고 그러니까 그렇죠. F-35A는 아웃복싱이에요.
멀리서 먼저 보고 톡 치고 나한테 때리려고 하면 피하고. 근데 지금 SU-57은 거의 인파이팅 아닙니까? 그 인파이팅의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끝판왕은 불리한 체격 조건을 뚫고 들어갔던 마이크 타이슨에 좀 비유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가정을 그렇게 세워서 그렇긴 한데 네. 예를 들어서 사자와 호랑이가 싸워도 서로 간에 막 갑론을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 SU-57이 뭐 그냥 부등호로 완전히 이쪽이다. 그렇죠. 말하기가 어렵지. BVR 교전에서 F-35에 불리하다 그랬을 때 반론을 하는 청취자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실전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SU-57에 있는 IRST는 훨씬 성능이 낫지 않을까라고 가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논쟁거리를 던져주는 게 밀떡입니다. 재밌잖아요. 여기 이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뭔 햇소리야. 네. 내 생각은 이래라는 분들은 댓글로 언제든지 혼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이게 스펙상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 전투가 벌어진 건 아니고 그 전투가 벌어진 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거리 교전이 불가능한 상황. 그럼 결국은 독파이팅이라 가까이 붙을 수 있고 이게 주간이냐 또 야간이냐 해상이냐 육상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에서는 또 현타가 오는데 그렇죠. F-35A가 지금 그 다른 계열 기종을 빼고라도 400대, 500대 가까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생산될 거예요. 2000대, 3000대까지도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또 F-35를 저평가하고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글로벌 입장에서는 그러지는 않거든요. 지금 제가 그 논하는 것도 블록 4 실제 구현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는 F-35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실에 봤을 때 SU-57은 2027년까지 76대를 양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 시점 이제 곧 2024년이 오는 지금 현 시점에 10대밖에 없어요. 그리고 갖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에서 전장에 안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해석 여지가 많죠. 그죠? 네. 그러니까 종이 호랑이일 거냐라는 그런 섣부른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기체냐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확실하게 부등호가 아직까지는 예전에 F-35 쪽입니다. 류승범 씨 나왔던 영화 중에 포맹제로라고 있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 그 조필이 그 주인공은 전설의 짱으로 나오죠. 맞아요. 그럼 아이들끼리 모여서 그 얘기 막 합니다. 조필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몇 대 몇으로 싸웠고 뭐 태권도 몇 단이라고 했고 그 영화에 보면 와다다다 하면서 막 날아가는 거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마지막쯤에 실제 싸움을 합니다. 개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SU-57 같은 경우에 57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말로 할 때는 확 뭐 이런데 나왔는데 못 나올 수도 있어. 아이고 아니야 이러고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F-35A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이미 실전을 겪은 상태거든요. 이스라엘이 계속 잘 써먹고 있죠. 그리고 좀 SU-57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등장할 거다. 했는데 안 나오잖아. 뭐 이렇게 미사일을 쐈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건 러시아 영공에서 발사했을 거고 현장에 나왔는데 만약에 격추되거나 기체 고장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이 양산도 제대로 못한 전투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입증해버린 꼴이 되기 때문에 전쟁에 못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는 이제 모두 스펙 가지고 비교해 보자면 그랬다라는 것인데 그냥 끝으로 우리나라 이제 스텔스기 이 기체에 대한 어떤 뭐랄까 방향성 이런 것들 좀 짧게 얘기하고 마무리하죠. 대한민국의 스텔스는 보라매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보라매는 세미 스텔스를 집어넣는 블록 3에 가서 어느 정도 스텔스성을 구현하고요. 지금까지 스텔스 기반을 하나하나 구축해놓은 뭐 도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스텔스에 맞는 그런 기술들을 총합해서 뭐 지금 가오리 X2에서 모두 집대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결국은 새로운 그 스텔스 기체로 설계가 되고 그 스텔스 기체가 6세대 기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F-35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U-57처럼 여러 방향에 뭐 옆에도 A사 레이더를 달고 L밴드 예사레를 달고 이런 쪽보다는 본인의 그 전자 신호는 전혀 내지 않고 노출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통합 전자전 시스템
고도의 통화 점전 시스템으로 상대방의 미세한 레이더 신호를 간파해서 공격하고는 그런 스텔스 전투기를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료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 뭔가 발표를 하는 비닉의 어떤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확인된 사실은 노리포 페인트에서 만들고 있다. 노리포. 네. 저 아저씨 또 네, 거기까지는 네. 뭐 대한민국 페인트 중에 가장 유명한 페인트이긴 하죠. 저희 집도 노리포 페인트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연봉이 좋은 회사라고. 전 그 회사 잘 모르는데 네. 사람들이 다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난 노르표 듣자마자 노르표 거꾸로 하면 뭐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어질어질하네요. 네. 마지막에 이거 좀 못 자르니?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